증시가 미국의 경제 지표가 엇갈리면서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택과 노동 생산성 지표는 좋았지만 소비자 심리 지표가 좋지 않았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습니다. 다우지수는 0.2% 내렸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33%, 0.09%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유로존과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엇갈린 모습을 보였고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여전했지만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주가는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유로존의 6월 수출이 석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살렸지만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으로 유럽 중앙은행의 물가 목표치를 밑돌았다는 것은 부진한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영국 증시는 0.2% 올랐고 독일과 프랑스 증시도 각각 0.2%, 0.7%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선행 지표와 같은 건축 허가 건수도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부동산 경기 회복이 견고함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6일 7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5.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 7.9% 감소해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달에 6년 내 최고치를 보였던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이달은 예상과 달리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로 국채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8월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80.0을 기록해 전문가 예상치인 85.1을 하회했습니다. 앞서 7월 지수는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인 85.1을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기대지수는 76.5에서 72.9로 현재 경기 여건에 대한 평가 지수는 98.6에서 91로 급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이르면 이제 다음 달 9월에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난주 뉴욕 증시는 주간 단위로 2주 연속으로 하락했는데요. 지난주가 그 전주보다 낙폭이 더 컸습니다. 올 들어 주간 단위로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다우지수와 또 다우지수를 포함한 3대 지수가 1%에서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도 시장의 관심은 연준에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21일에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는데 여기에서 양적 완화 축소 시기와 규모에 대한 힌트가 나올 것으로 보여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는 버냉키 의장이 애초에 불참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별다른 이슈는 없이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됐었던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 확인해 보면서 앞으로의 한 주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이번 주 잭슨홀 미팅이 열립니다. 하지만 올해는 버냉키 의장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보다는 21일 공개되는 7월 FOMC 의사록에서 양적 완화 축소 시기와 규모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됐었던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마감 소식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또다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고요. 유럽 증시는 하루 만에 다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떠한 내용 담겨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는 양적 완화 축소, 네. 시간이 그 뒤쪽으로 흐를수록 이런 부분에 우려가 좀 있었고요. 예. 유럽 증시는 그나마 좀 상승세를 좀 버텨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제 뉴욕 증시도 9월이 접어들게 되면 이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지수의 변동성이 지금보다도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다우존스는 15,081포인트 0.2%가 내려왔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3,602포인트로
0.09%가 하락이 됐고요. S&P 500 지수는 1655포인트, 0.33%가 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장 마감으로 갈수록 조금 힘이 빠진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경제 지표도 예상치를 조금 부진하는 그런 그 지표들이 좀 나왔습니다. 7월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89만 6천 건으로 발표가 됐었는데요. 지난달보다는 이제 5.9% 절대 수치로는 좀 늘었지만 예상치인 90만 건에는 조금 못 미쳤고요. 그 다음에 경기 선행지표 성격이 강한 미국의 7월 건축 허가 건수도 91만 1000건으로 발표가 되면서 6월에 마이너스 6.8%로 떨어진 수치에서는 2.7%가 상승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절대 수치로는 좋았지만 예상치는 조금 미달했다는 점이 시장에 조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유럽 증시는 미국의 주택 지표의 절대 수치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는 0.26%가 오른 6,499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독일의 닥스 지수도 0.19%가 상승을 했고 프랑스의 깍그 40 지수도 0.75%가 올랐습니다. 스페인의 아이벡스 지수도 0.96% 상승하면서 비교적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 중심으로 지수가 좀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매년 잭슨홀 미팅에서는 버냉키 의장이 중요한 통화 정책을 밝혀서 그만큼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지난 2차 양적 완화 때도 그랬고 3차 양적 완화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밝혔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버냉키 의장이 진작에 밝히면서 관심은 조금 뒤쪽으로 밀려났어요. 그렇죠. 이 버냉키 의장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버냉키 의장이 참석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이 회의의 무게감을 좀 높여주는 그런 그 형식이었는데요. 그 버냉키 의장이 일찌감치 불참하겠다고 통보를 해서 무게감은 좀 빠졌지만 많은 연사들이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가장 큰 굵직한 회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21일 수요일부터 이제 사흘간 열리게 되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22일부터 24일까지 이 소식이 들어올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잭슨홀 연설에서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시사가 있었고 그리고 지난해였죠. 지난해 9월 FOMC 회의를 통해서 3차 양적 완화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꼭 1년이 돼 가는 그런 시점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그 자넷 앨런 FRB 부의장이 참석을 하지만 연설은 잡혀 있지가 않고 현재 토의의 사회 진행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회의에 참석하는 연설로서 관심은 일본의 구로다 하루이코 BOJ 총재가 연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의 차기 소비세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관심이 좀 많을 것으로 보이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 총재가 연설을 한다는 점 이런 점이 좀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주에 이제 21일 날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네. 6월에 그 추가로 나오는 FOMC 회의를 통해서 6월에 추가로 나오는 경제 지표를 보고 양적 완화 축소의 시기를 판단하겠다라고 그 버냉키 의장이 한번 밝힌 바가 있었죠. 이러면서 시장에 굉장히 많은 그 균열 조짐이 있었고 7월 회의는 비교적 좀 조용한 가운데 넘어갔기 때문에 의사록을 통해서 기존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어떤 내용을 밝혔는가 이런 부분이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6월에 FOMC 의사록에서 보면 상반기 중에 미국의 경기 판단을
현재의 모더레이트에서 모데스트로 다소 완만한 부분에서 완만하다라고 조금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이 경기 지표를 조금 달리 해석하는 지표가 나왔는지가 궁금하다고 하겠고요. 그다음에서 이제 그 다음에 앵커께서 이제 지적하신 대로 9월의 양적 완화 카드에 대한 모종의 사인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비교적 조용히 넘어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8월 초부터 지금까지 지지난주와 3주 전부터 계속적으로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의 연설을 통해서 시장에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는가 이런 부분이 대부분 현재 시장에 걸러 나왔기 때문에 이번 7월 FOMC 의사록에서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로이터는 9월 달에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올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데요. 기존의 850억 달러 유동성 매입이 700억 달러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고, 블룸버그는 850억 달러가 750억 달러로 100억 달러 정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2달 전까지만 해도 약 200억 달러가 줄 것으로 봤는데요. 이보다는 조금 더 줄어드는 폭은 예. 줄 것으로 현재 보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좀 새로운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잭슨홀 미팅보다는 또 지난달 FOMC 회의에서 연준 인사들이 어떠한 언급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의사록 공개가 조금 더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지역 연은 총재들의 연설도 소강 상태라서 뉴욕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적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조금 내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예. 많은 이제 연사들이 연설을 했고, 네. 또한 이제 중복되는 연사들의 내용들도 이제 시장에 흘러나오면서 이런 부정적 여파는 많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굵직한 연사의 현재 연설 일정은 잡혀 있지가 않은데요. 리처드 피셔 달라스 연방은행 총재가 22일 날 플로리다에서 연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이분은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언론이 인터뷰를 하자고 요청을 하면 거부하지 않을 정도로 언론에 자신의 이야기를 토해내는데 아주 적극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8월 5일에 연준의 차기 수장이 9월 노동절 이후에 발표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이제 꺼낸 바가 있는데요. 지난 9일날 CNBC의 채널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9월의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매파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연방은행 총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플로리다 연설에서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내용을 밝힐 것으로 현재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한 연은 총재들의 코멘트들이 이미 시장에서 많이 쏟아져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은 내성이 쌓였다는 부분만으로도 영향은 조금 적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에는 리처드 피셔 달라스 연은 총재가 연설 예정에 있습니다. 뉴욕 증시 하락은 국채 가격 하락이 원인이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지난주에 많이 주시를 했는데요. 네. 의외로 뉴욕 시장에서는 이 부분의 언급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연방은행 총재가 이제 지난 주말에 한마디 좀 더 거들었는데요. 현재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87%까지 올랐다가 지난 주말에 2.82% 정도 수준에서 현재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7월 고점인 2.75%보다도 현재 6bp 이상 오른 상태가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9월에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올 그 가능성을 매우 높이 본다라고 국채 시장의 움직임으로는 이를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이 자금이 많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면 뉴욕 증시가 좀 탄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불안이 전염 효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가 하락한 배경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리차드 피셔 총재가 이렇게 이제 미국의 채권 가격이 약세 기조로 기우는 이런 부분이 9월에 양적 완화 축소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반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점이 뉴욕 증시에도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언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그 9월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9월에 현재 17일과 18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일정이 다가올수록 뉴욕 증시가 조금은 불안한 그런 흐름이 나타날 공산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일본 증시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외에 여타 장관들이라든지 부총리라든지 반대 의견을 조금 표명하면서 증시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는데 일본 주요 기업들이 다음 달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을 시행해야 한다, 나서야 할 것이라고 봤는데 어떠한 의견인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좀 반대 입장을 개진하고 있는데요. 네. 이보다는 조금 적극적으로 소비세 인상을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교토통신이 일본의 주요 대기업 111개 기업을 그 설문조사 대상으로 했는데요. 74개 기업이 소비세를 인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지난주에 아베 총리가 20일까지 현재 휴가 기간인데요. 그럼에도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는 그 검토 지시가 나온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로 다소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법인세 인하 카드는 그 이전부터도 만지작거렸던 카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나서는 나올 수 있는 카드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인세율을 낮춰주는 방편으로 소비세율을 인상하면서 앞서 저희가 이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임금 인상을 독려하는 이런 부분으로 나올 공산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요 기업들이 소비세 인상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은 아베 총리가 만약에 의중의 소비세 인상을 현재 그 가닥을 그쪽으로 잡고 있다면 좀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그런 소식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글로벌 이슈 진단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조아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지난주 금요일 결국 1920선은 지켜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는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좀 특이했던 점은 중국 증시가 장중엔 5% 정도 뛰더라고요. 주문 실수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현재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은 사실 이제 아침에 시작할 때 좀 우려를 좀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휴일을 겪고 나서 이틀 동안 미국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거. 근데 이제 미국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원인이 뭐였냐면 결국은 이제 양적 완화 축소 우려. 결국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 날은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하락폭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았냐. 물론 이제 시작할 때는 1% 이상 시작하면서 1900을 위협하기도 했었지만은 결국은 이제 장중에 낙폭을 좀 많이 축소하면서 지수의 하락폭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결국 지금 현재 지수의 하락의 원인이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 메이저 수급 쪽에서 지금 지수의 방향을 아래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위쪽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에 일단 긍정적인 요소를 좀 발견할 수가 있고요. 지수 하락의 원인이 제한적이었던 직접적인 금요일 날의 원인은 결국 뭐였냐면 중국의 원유물을 급등세가 분명히 금요일 날의 어떤 그 수급의 어떤
긍정적으로 만들었다.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에버브라이트 증권 쪽에, 중국의 에버브라이트 증권 쪽에서 선물 쪽에서 70억 위안 정도의 주문 실수가 있었다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 증권회사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을 했다. 그래서 이제 장중에 큰 폭으로 상승을 하다가 결국 유지를 못하고 장중에 이제 상승폭을 좀 축소를 했었는데 국내 증시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요소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지금 개선되고 있는 수급 여건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이제 지속 매수는 지금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연기금의 저점을 잡는 수급은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투신이 매매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지수의 방향은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날은 아쉽게도 투신은 매도가 나오면서 결국 지수의 상승폭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장분위기였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날 또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보면요. 일단은 첫 번째로 DMZ 관련주가 급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DMZ가 이제 비무장지대인데요. 비무장지대 쪽에서 박 대통령 쪽에서 평화공원 조성하자는 제의를 북한에다 했고요.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대북 관련주와 또 다른 맥락에서 어떤 DMZ 관련주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테마가 지금 형성이 되는데, 관련 종목으로는 삼육물산, 코아스, 딜리, 일시석재, 자연과 환경,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은, 전반적으로 대북과 관련된 쪽의 어떤 종목군이 형성이 또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에서 어떤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특징적인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 몇 개를 좀 점검을 하면요. 일단 금호산업이 이제 지난주에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500억 정도의 규모의 채권하고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에 가지고 있는 700억 규모의 기업어음을 주식으로 전환한 거죠. 이제 출자 전환을 하면서 금호산업의 어떤 상장 유지 요건을 갖췄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한가로 이제 금요일날 진입을 했고요. 그럼에 따라서 금호산업이 어떤 소생이들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들을 좀 했던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영진약품입니다. 영진약품이 이제 코스피 200 종목, 그러니까 STX 관련 종목이 이제 편입 제외되면서 영진약품이 편입이 되면서 이게 상한가로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동양 같은 경우는 삼척 화력발전소 운영 지분 매각.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동양그룹 같은 경우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정상화를 지금 가고 있는 중에서 삼청화력발전소가 동양화력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운영 지분의 일정 부분을 매각을 해서 사업 자금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성산업은 디큐브 백화점, 디큐브 호텔, 이거에 대한 투자 협상 현재 진행 중인데 이게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약품 같은 경우는 지속형 성장 호르몬을 네덜란드의 임상 1상이 통과됐다. 요게 이제 코스닥이 이제 제넥신이라는 회사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진행되면서, 어떤 새로운 변화들이 좀 예상된다. 이런 쪽에서, 특징적인 종목들이 몇 가지가 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세 전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의 흐름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결국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라는 어떤 하나의 부분과 경기 회복이라는 부분이 지금 맞물려서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 미국, 중국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양적 완화 축소 우려라는 부분들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힘의 균형은 아무리 봐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전체적인 힘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요소는 선진 증시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고침 징후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조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거에 대한 일정 부분의 자금은 이머징 마켓으로 좀 돌아올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선진 증시의 조정은 이머징 마켓에 대한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쪽이고요. 이런 쪽에서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외국인의 어떤 수급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소한 외국인의 수급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응 전략,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놓고 본다면 조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채권 금리가 주말을 통해서 너무 많이 올라왔고요.
이게 이제 외국계 매도로 오늘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부정적이고 하루짜리 정도에서는 좀 부정적이지만 지금 외국계 자금의 전형적인 매수의 특징은 뭐냐면 시장의 어떤 방향을 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종목별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들어오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 기조는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질 걸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최근에 좀 긍정적인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는 조선철강 화학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쪽은 조정을 받을 때마다 불안매수 관점에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걸로 좀 판단이 되고요. 중소형주 쪽에서는 IT의 장비주의 어떤 공략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우선 IT에서 지금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신제품 효과입니다. 애플의 i5S라는 거하고 삼성의 갤럭시 노트 3 뭐 이런 것들이 곧 출시될 걸로 일단 보기 때문에 IT 장비주에 대한 어떤 시각은 긍정적으로 좀 유지할 필요가 좀 있고요. 그리고 삼성의 발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삼성이 24조 원 발주 중에서 하반기에 집행할 15조 중에 반도체 관련 부분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발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전반적인 효과들은 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IT 쪽, 중소형주 쪽은 IT 장비주 위주의 공략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2.9%까지 갔죠. 그래서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번 주에는 외국인의 수급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조선 철강 화학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면서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말씀,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증시 캘린더를 통해서 지표와 이슈 살펴보고요. 전략까지 세워보고 있는데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국내 증시부터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920까지는 지켜지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지난주 우리나라 증시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죠. 네. 주 초반서부터 좀 강세를 띄었었는데, 일단 첫 번째 이유가,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지지난주 금요일에, 긍정적으로 마감한 중국의 경제지표의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네.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또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제 반도체 가격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작용하면서 IT, 전기전자 업종군들도 강했던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중국 지표 호조의 역할이 컸고, 또 하나가 외국인이 지난주에 강하게 매수로 전환됐다는 부분들, 수급적으로 지지난주 약간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난주에 다시금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어주면서 종합주가 지수 자체는 1920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1900포인트가 돌파가 됐고, 또 거기에 대한 안착이 거의 확인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오히려 1900포인트 안착이 아니라 1940포인트에 대한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마감이 되면 시장에 반영을 하면서 마감된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흐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 주에 발표될 경제 지표, 주요 이벤트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쪽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조금 잠잠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이든 뭐 아시아든 네. 경제 지표 발표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다음 주 월말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번 좀 조용한 한 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같은 날은 일본의 7월 무역 수지 결과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은 경제지표가 발표가 없고, 내일 모레 이제, 미국 주간 모기지, 시청자 수 증가율하고, 7월 기존 주택 판매율, 그리고, 이날 조금 7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들이, 시장이 어떻게 반영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월 22일 목요일에는 이제 미국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7월 경기 선행지수 상승률이 발표를 앞두고 있고, 중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 특히 중국은 이제 HSBC 제조업 PMI 지수 8월달, 그리고 유럽도 8월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 신규 주택 판매, 결과가 발표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떠한 일정들을 조금 주목해서 살펴보면서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번 주 일정 중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요일까지는 큰 게 볼 건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다만 수요일에 이제, 미국 7월 기존 주택 판매 건수하고, 그리고 7월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된다는 부분들 좀 보면서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이 지난주 좀 발생했었던 부분들이 이번 주 어떻게 작용할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8월 22일이 바로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중국의 이제 HSBC 8월 제조 PMI 지수가 발표를 앞두고 있죠.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조 PMI 지수가 좋게 나온다라면은 이번에 좀 지난달보다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다시금 경기 민감주들이 좀 강세를 띨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하고 목요일 경제지표 발표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국내 증시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약간 눈치 보기 양세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난주에는 해외 증시가 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선방을 하면서 한 주가 마감이 됐던 상황에서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이 방향성이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눈치 보기 장세가 주 중반까지 발생을 하다가 중반 이후에, 그러니까 수요일 이후가 되겠죠. 수요일 이후에 이제 7월 FOMC 회의록 의사록 공개하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HSBC PMI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때 이제 방향성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결정될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하방보다는 상방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일단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의 견조한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이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외국인의 매수는 월말까지 조금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일단은 만약에 8월 말까지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 긍정적인 모습을 띄워준다라면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이제 1900포인트 지지업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1900포인트가 지지가 확인된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달성하지 못했던 1900 중반대로 1950이나 1960포인트대까지도 충분히 이번 주에 상승 마감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코스피 시장은 계속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550포인트에서 560포인트가 저항이 되면서 올라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에 결국에는 550포인트 이하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550포인트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자리가 강하게 돌파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업종이나 종목별로 보신다라면은 지난주에 이제 의미 있는 반등이 전기전자 업종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이 1차 반등 이후에 기간 조정 이후 2차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지난주 전기전자도 중요했지만은 경기 민감주들이 강세를 띠면서 시장을 좀 이끌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만약에 경기 지표가 주 중반 이후에 좋게 나온다라면은 다시금 경기 민감주 위주로 해서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 전자주의 추가적인 상승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목요일에 중국의 제조업 지표 공개가 되는데요. 이에 따라 경기 민감주 다시 한번 반응할 수 있을지도 주목하시라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을
또 색다른 시각으로 분석해 보면서 숨은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시간 함께 하는데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렇다면 김동섭의 일당백 첫 번째 라운드부터 시작해 볼까요? 라운드 1, 레디, 고! 이머징 시장 호황은 끝났기 때문에 투자 자금을 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닥터도움이라고 불리고 있죠. 루비니 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경제기관에서 이머징 시장 호황은 이제 모두 끝났다. 투자 자금 회수하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들이 지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머징 마켓 하면은 여러 나라, 우리나라도 거기 포함이 돼 네.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인도, 인도네시아, 뭐 터키 이런 나라들, 브라질 이런 나라들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인도 같은 경우에는 루피아가 달러 대비로 10% 이상 절하된 상황이고 주가도 지금 급격하게 하락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에서 주가가 빠지고, 그러니까 자금이 빠지고 있다라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급락뒤에는 급등이 오는 법이고요. 또 환율이 절하가 되면 그 절상을 목적으로 자금이 또 유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머징 마켓은 거의 올해는 시장에서 재미를 못 보는 한 해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쯤이면 이머징 마켓에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3차 양적 완화를 약간 축소하려는 모습이 있지만 이게 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국채금리가 3%대가 되게 되면 10년물 국채금리가 3%가 되면은 이것은 축소를 못한다라는 것이 지금 정설이거든요. 근데 현재 2.87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3%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양적 완화 축소가 우려로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올 9월에 안 한다 그러면 내년까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네. 마지막 해에는 오히려 이머징 마켓에 자금이 더 유입이 돼서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차익과 또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루비니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어떤 스윙 트레이딩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머징 마켓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오히려 자금이 나갈 걸 걱정할 게 아니라 들어올 때 어떤 종목을 사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오히려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차익 그리고 저평가에 대한 매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라운드 2, 레디, 고! 투자의 귀재 조지 소로스가 최근 미국 증시 하락에 크게 베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 앞으로 흐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투자의 규제 조지 소로스도 미국 증시 하락에 베팅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지 소로스가 참 투자를 잘하긴 합니다. 잘하긴 예. 하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나를 따르라는 스타일입니다. 무슨 네. 말이냐면 자기가 투자해놓고 자기가 발표해서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케이스 중에 하나죠. 근데 얼마 전에 일본에서 엔화 약세를 해가지고 이익을 봤다. 그러고 자기는 철수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주가가 빠지는 시점에서 자기는 다시 일본 주식을 사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본이 맥을 못 추고 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S&P 500에 약 124만 주 정도를 베팅을 했다고 합니다. 풋옵션에. 이것은 이제 일정 가격이나 일정 종목에 대해서 자기가 베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실수거나 아니면은 해지성의 확률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 6월에는 240만 주 정도를 풋옵션에 베팅을 해서 15% 정도 이익을 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15% 이상 하락할 걸 대비했다면 그때 2011년도 6월에 했던 것처럼 한 240만 주 정도 풋옵션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절반 정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고 이제 애플을 샀습니다. 애플을 샀고 JCPenney를 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종목별 차별화 장세를 연출했다 그러면 주가 빠지는 걸 생각할 수는 없죠. 일반적으로 주가가 빠질 때는 종목에 차별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같이 빠지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해지성 금액일 확률이 상당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하방이 베팅했다면 제가 볼 땐 실수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장은 지금은 상승 진행형 중 일시적인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지 추가 하락으로 추세 반전으로 가는 자는 절대 아닙니다. 기술적 분석을 제가 잠깐 보여드린다면, 지금 그 주봉 차트를 제가 잠깐 띄워놨는데요. 현재 이 지점에서 많이 빠질 거라면 이런 거래량이 하나 터져야 됩니다. 이제 주봉상으로.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죠.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은 주가가 더 빠질 것보다는 누군가는 받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절한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15,100 전후가 지지력이죠. 만약에 추가 하락이 될 거라면 이번 주에 아마 기점으로 빠질 것이고요. 추가 하락이 안 된다면 만약에 이 지점에서 상승을 할 겁니다. 아마도 조이스로스가 풋옵션을 매수한 것은 다가오고 있는 9월에 정부자 상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있다면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지 않겠나에 대한 부분, 자기가 애플을 아무리 애플 같은 종목이 좋아도 정부채 상한이라 이 부분에 문제가 된다면 종목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같이 무너지게 돼 있죠. 근데 종목을 샀다라는 것은 해지성, 자기가 손실을 볼 걸 대비해서 일말의 어떤 그 부분, 그냥 결국 조지소로서도 한편으로는 주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더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나를 따르라는 외치는 조지 소로스. 미국장 하락에 베팅했다고 합니다. 이 풋옵션을 매수했다고 하는데 김동섭 이사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실수이거나 해지성이거나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Round 3. Ready? Go! 무디스가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 협의를 실시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사흘간 방문합니다. 무디스가 국가 신용등급을 평가하기 위해서 방한한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부분들 평가될까요? 사실 평가는 뭐 뻔하죠. 뭐 은행의 자산 건전성이라든가 정부 부채라든가 뭐 공공기업의 부채라든가 이런 걸 보겠죠. 네. 제가 이제 그 무디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째 이번에 신용등급에 변화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나라의 무슨 뭐 그 개인 부채가 1,000조가 넘는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 GDP 대비로 본다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무디스가 이제 22일 날인가 나오고 그 다음에 S&P가 28일과 30일 사이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개성공단 문제가 너무 쉽게 끝난 것도 끝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개성공단의 문제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지정학적 리스크를 더 크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를 축소할 부분이어야 되는 부분인데, 개성공단에 있어서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했죠.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정말 역대 정권 아래 가장 칼자루를 잡은 해가 처음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다라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국제화라는 거죠. 외국인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세 번째는 뭐냐면 3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매수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개성공단 해결되면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여기에 투자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특히 연례 행사 이전에 해결을 하면서 주말에 나온 것처럼 뭐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엔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또 뱅가드 물량이 나갔지만 외국 자본이 나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재료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그것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안심을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연례 행사가 오히려 신용등급을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급작스럽게 늘어났던 것도 어쩌면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진 것이 아니냐. 또 중국이 경기 둔화 과정 속에서 미니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미니 경기 부양이 정말 규모가 크다라는 거죠. 이름만 미니 경기 부양이 실제로는 2008년도에 했던 것보다 더 큰 상황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저가 메리트, 경상수지가 어느 정도 흑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 환율의 적정 수준 유지하는 우리나라가 이머징 마켓에서는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을 잘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디스가 지난해 8월에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해서 무디스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의 평가를 내렸는데 이번에 방한합니다. 다시 한번 신용등급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 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